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보자고요. 이제 주택 정책이 남았습니다. 주택 정책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구성돼요. 주택 정책은 주택 시장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 개입한 것을 임대주택 정책, 분양가 시장이 개입한 것을 분양가 정책인데 총 6가지 배워요. 6가지. 그럼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하는데 방법은 임대를 규제하자. 여기에 있고 아니다. 임대료 그냥 그대로 두고 임차인들에게 보조금 주자. 임대료 보조가 있고 아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고하자. 공공 임대주택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요겁니다. 요거. 임대료 규제.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뭘 내냐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같은 것을 물어봐요. 필기업도는 없고 기본소득이 있을 거니까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이거. 임대료 보조는 그렇게 빈번하게 나온 건 아니죠. 임대료 규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에 임대주택 정책. 그럼 이제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의 문제점이 있어요. 분양가의 문제점이 뭘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2개 똑같습니다.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똑같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별도로 공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임대료 규제만 공부하면 논리는 똑같으니까. 분양가를 규제하지 말고 분양가를 그냥 시장에 맡기자. 분양가 자율화.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가 이렇게 있네요. 자율화. 이 분양가 자율화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거의. 왜? 정책이 아니니까. 정책은 시장이 개입하는 거야. 근데 자율화는 시장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선분양.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 비교하는 건데 뭐 얘도 어차도 한 번씩 나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최근에는 31회 때 나왔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6가지 정책 중에서 여기에 가장 중요. 그럼 볼래요? 요거는 할 게 없고 요거 얘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얘는 똑같으니까 요것도 없고 요거 3개 중에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시험은 뭘 내냐면 이걸 내요. 이거. 임대료 규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임대료 규제한 이유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규제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효가. 단기, 장기 나누는데 단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장기에서 요 3가지. 2, 3, 4, 5 요거네. 요거. 2, 3, 4, 5 이 부분에서 거의 답이야. 그럼 결론은 임대료 규제했더니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좋은 점은 없다. 그게 임대료 규제에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임대료 규제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겠죠. 수요 곡선, 임차인, 공급 곡선, 임대인, 만나는 점 균형, 균형점 균형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 이게 적정하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정부가. 자, 거래량, 거래량은 100개, 균형 거래량 100개. 그럼 균형 거래량이 100개면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한 거야 정부가. 그래서 국가가 임대료를 정해주겠다. 임대료를 통제하겠다.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겠다. 그걸 임대료 규제라고 해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 50만 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해야 돼.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상한선을 둔다 해서 상한제고 최고 임대료를 정해주는 거야. 최고 임대료.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겠다. 이걸 높은 수준이라고 두거든요.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한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낮은 수준에서 통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이제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효과를 접근해 보자고. 이게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를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임대료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그리고 규제 임대료 30만 원은 30만 원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고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3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20만 원 받아도 될까 안 될까? 돼. 근데 그럴 임대인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30만 원을 최고로 합니다. 3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28만 원 받아도 됩니다. 28만 원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럼 30만 원 돼버린 거라고. 그럼 임대료 30만 원 규제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 임차인이야.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증가시키겠죠. 50만 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였는데 30만 되니까 수요량이 증가. 그럼 30만 원일 때 수요량은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120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120. 자, 이제 시험 지문 가봅시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를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OX. O.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자, 공급 갈까요? 여러분 이제 공급 그러면 임대인이야. 임대인들은 50만 원 받아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조금 받는 거야. 저도 강사를 좀 더 받으면 좋겠어. 지금 받는 한 2배 내지 3배 더 받으면 좋겠어. 늘 부족해. 그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받는 사람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죽겠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30만 원을 정해줘 버린 거야. 3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이제 임대인 일부 알겠지. 아, 이제 도저히 임대주택 사업에서는 돈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타용도 전환해.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주택 사업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그럼 임차인들이 지금 임대차 기간이 한 뭐 6개월 남았다. 그러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타용도 전환합니다.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30만일 때 공급량은 공급소랑 만나는 점 2점. 이거 뭐 70개라 한번 해볼까요? 70개라 합시다. 70개. 그럼 역시 시험 지문으로 갈까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OX? O. 그러면 30만 원일 때 임대주택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한번 볼까요? 수요량 몇 개? 120개. 공급량은 70개. 그럼 이 사이가 총 50개죠? 50개. 이거는 수요량은 120개인데 공급은 70개야. 그럼 수요량이 더 많아. 이걸 초과수요라고 한다고. 초과수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OX? O. 초과수요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초과수요 다른 말로. 여러분한테 해보라 했는데 여러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네가 해라 그러잖아요. 초과수요는 수요 입장이고 이걸 공급 입장에서 보면 공급 부족.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공급 부족. 초과수요가 공급 부족. 그러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물어봐요. 어느 경우에 초과수요가 큽니까? 초과수요의 크기. 그다음에 자료 주면서 계산. 초과수요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계산 문제는 최근 한 15년 동안 안 냈습니다. 딱 2번 나와요. 16회 때 한 번 나오고 18회 때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안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주 나왔으면 지금까지 한 서너 번, 5-6번 나왔겠죠. 근데 잘 안 나오니까 계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말 것. 그럼 크기, 이 크기는 아주 잘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초과수요가 나오는데 이 초과수요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거 초과수요는 안 나오고 요즘은 이거 자주 물어봐요. 요 밑에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초과수요가 어느 경우에 클까? 수요가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 이봐요. 이렇게 많이. 그럼 수요량이 150개가 됐다 이봐요. 그럼 100개에서 120개 되는 경우하고 150개 되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탄력적이냐면 150개 되는 게 탄력적이에요. 그럼 수요가 150개가 되고 공급이 만약에 50개가 된다 이봐요. 50개. 30으로 규제했더니 수요는 150개, 공급은 50개 된다 이봐요. 그럼 초과 수요 몇 개 돼요?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 몇 개? 지금은 초과 수요가 50개야.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150개가 되고 공급이 50개가 된다면 초과 수요가 100개가 된다고. 그럼 초과 수요 100개가 더 크잖아요. 초과 수요가. 그러면 수요가 100개에서 120개 되는 경우하고 150개 되는 경우는 150개 되는 경우가 수요가 탄력적이야.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공급이 100개에서 70개 되는 경우하고 100개에서 50개 되는 경우, 50개 되는 경우가 탄력성이 커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수요량은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많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거야. 그럼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 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크다는 소리야. 크다. 기간으로 보면 장기하고 단기 중에서 어디야? 장기.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크다. 요거 엄청 잘 냈었어요. 요즘 좀 뜸하지만. 자, 여기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볼까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여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초과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장기에서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효과를 이제 분석하러 갈 건데요. 효과에서 첫 번째가 했잖아요. 초과수요 발생한다는 거. 단기는 초과수요 발생하는데 초과수요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장기든 초과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야. 장기든 단기든 초과수요는 발생해요. 다만 단기는 초과수요가 작고 장기에서 커진다. 예? 여기는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좀 어렵게 나온 거고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중추가 되는 게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따라서 수선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겠죠. 그러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새롭게 임대주택 사업 할 사람도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아요. 왜? 3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용도 전환해서 공급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화되고 여기 임차인의 주거 이동 이사 가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난이 심화되는 여기 보면 이 그림 보면 이제 50 요거 지워버리고 이 그림에 가면 공급은 70개밖에 안 돼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공급 몇 개요? 100개. 근데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30으로 규제했더니 임대인들이 타용도 전환해서 30개가 감소해서 공급은 70개밖에 안 돼요. 이게 주택난이 심화야. 그럼 임차인들은 이사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주거이동을 제약시킨다고 그래요. 자, 이제 주거이동이 제약됐는데 요 말 4번이 좀 어려워요. 근데 4번은 이상하게 잘 안 나와요. 뭐가 잘 나오면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요하고 요 두 개 잘 나와요. 2번하고 5번이 잘 나와요.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주거이동을 제약시킨다. 요게 잘 나온다고. 그러면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요. 자, 지금 시장에 임대주택이 몇 개예요? 70개예요. 70개. 그럼 가만 생각해 봐요. 100개가 공급이 되면 임대주택이 100개가 공급되면 적정한 임대료는 50만 원이에요. 시장 논리에서. 근데 70개가 공급되면 5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이 됐으니까. 그럼 70만 원이라면 70개면 임대주택 70개밖에 안 되면 임대료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옥소랑 만나는 이 점. 이 점에서 임대료가 형성돼요. 이 말은 수요자들은 수요소를 만난 이 점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지금 현장에서 실제 임대료야. 그 실제 임대료가 70만 원이 되는 거라고. 70만 원. 그럼 여기 시장에 지금 임대료가 몇 개 있냐면 두 개.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는 임대료는 30만 원이고 현실 시장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야.
그럼 임대료가 몇 개요? 2개. 그걸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30만 원에서 형성될까요? 70만 원에서 형성될까? 70만 원에서. 이걸 암시장이라고 해요. 암시장. 국가 몰래 70이 형성되는 거야. 자, 또 하나 해봅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들은 얼마 내면 돼요? 50만 원 내면 돼요. 정부가 개입 안 했다면. 괜히 개입해서 7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해버려요. 음성적 지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뒷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네 번째입니다.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중 가격, 이중 임대료가 발생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뭐한다? 증가시킨다.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건 다 언급했습니다. 예? 임대료 규제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초과 공급, 공급 과잉 현상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절대 나와서 안 되는 말, 초과 공급, 공급 과잉 현상은 나오지 않는다. 초과 수요만 나온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지금 중요한 건 다 끝냈어요. 근데 이제 2번 뭘래요? 밑에 만약에 임대료 규제할 때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 5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 이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 요거 했거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낮은 수준을 규제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임대료 규제인데 만약에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한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이제 규제 임대료를 70만 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이 뜻 70만 원 했다. 70만 원 받으라 이 말이 아니죠. 뭡니까?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이 뜻이라고. 그럼 이미 50만 원 형성돼 있어요. 그럼 70만 원 규제해도 임대료는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지금 50만 원 형성돼 있죠? 70으로 규제했어요. 70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70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얼마 형성돼? 그냥 50이야. 그러면 균형 임대료가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 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일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습니다.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나타나.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나타난다고. 만약에 70만 원을 규제했다. 이걸 70만 원 받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수요는 감소해버리고. 이걸 70만 원 받아라 해석해버리면 공급은 120개가 되고 수요는 70개가 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근데 70으로 규제하는 것은 70을 받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70을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냥 5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초과 공급인데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렇게. 초과 공급이 공급 과잉 현상이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래서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선생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에서도 그런 말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니까. 아예 저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뭐요? 분양가 규제가 나와. 그 분양가 규제는 분양 가격을 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똑같다니까 이게. 그 분양가 규제하면 시장의 균형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OX? O.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커진다. OX? O. 시장의 균형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OX? O. 똑같다고. 그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 공급 과잉 현상의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는 거야.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하고. 자,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인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용도 전환해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그럼 민간 주택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해요. 똑같잖아요. 자, 이제 분양가 규제에서 주택 사는 사람 입장이에요.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서 주택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가 똑같다는 거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분양가 규제해 놓으면 그러면 투기가 발생해요. 투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에서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정부가 700으로 규제해.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 발생해요? 3배. 그럼 제가 만약에 33평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해봐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당첨되는 순간 시세 차익이 9,900이 발생해. 평당 300만 원 시세 차익. 33평 9,900 시세 차익이 발생하죠. 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임대료 규제하면서 제가 분양가 규제를 다 했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분양가 규제. 필기노트 60쪽.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균형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규제한다. 목적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러면 균형가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할 때 나타나는 효과.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수요 발생하고 이 초과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크고 장기에서 크다. 주택 건설사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주택난이 심화된다. 분양주택의 질적 수익이 뭐요? 떨어져요. 건설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죠.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이중가격. 정부에서 규제한 것은 700만 원. 현실 가격은 1,000만 원. 그러면 전매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전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균형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했습니다. 시장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잖아요. 자, 이제 임대료 규제를 다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 주택정책 이 정도까지예요. 자, 그러면 기출지문 갈까요? 기출지문 갑시다.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OX? O. 자,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말도 안 돼. 더 있기가 싫으네.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재밌게 웃고 막 X 해버리네요. 이제 알아서 X 한 것도 있지만 빨리 곧 끝날 것 같으니까 막 빨리 대답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예?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에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50만 원 아니라 30만 원 낮아졌잖아요.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더 발생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수요는 단기에서 크다, 장기에서 크다. 장기에서 크다. 옳은 질문. 고전적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과수요는 예전에 내다가 요즘 잘 안 나온다고. 오케이.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O. 자, 5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OX? O. 여기에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29회 때니까. 오케이? 이 정도를 출제합니다. 자, 이제 임대료 보조는 제가 이번에는 이제 넘어갈 거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분양가 정책에서 분양가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분양 후분양이 있어요. 얘는 어쨌든 한 번씩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만 보고 갈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요.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서 그래서 주택 공급이 더 증가하는 것은 뭘까요? 선분양입니다. 선분양은 주택 건설업자가 자기 돈 별로 없이 카탈로그로 가지고 주택을 분양해요. 그래서 분양 대금을 받아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 없이도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게 선분양이야. 근데 후분양은 주택 건설업자가 자기 돈 가지고 주택 건설해서 분양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 게 선분양이야. 그럼 두 가지 제도 중에서 공급자가 유리한 정책은요, 선분양. 수요자가 유리한 것은 후분양.
둘 중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요. 후분양. 후분양은 예쁘게 지어갖고 분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서 분양권 전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뭘까? 선분양이죠. 후분양은 분양권이 없으니까. 이게 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 그냥 이걸 막 외우려 가지 말고.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아까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 선분양 후분양 관련된 게 아니라 아까 분양가 규제와 관련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시행 중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OX? 오 이렇게. 설 맞이해서 별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갑시다. 요 기출지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1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OX? 오. 2번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이거 봤던 거예요. 3번 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 건설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OX? 오. 4번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OX? 오. 자, 5번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 봅시다.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올까 있을까? 오죠. 오. 오잖아요. 후분양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서 보고 직접 사니까. 자, 이렇게.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갑시다. 조제정책. 조제정책은 11월 달 제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조제정책은 크게 5개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요 부동산 조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을 구별해라. 그다음에 부동산 조세의 기능. 기능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세금의 기능, 여기 경기 조절, 투기 억제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죠. 왜? 투기 억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세금 가지고 투기 억제잖아요. 어느 지역에 투기적 성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그럼 투기 억제할 수 있죠. 집가 안정, 주택가격 안정시킬 수 있죠. 경기 조절하잖아요. 경기 조절. 주택 시장이 지금 침체했었어요. 주택 시장이 침체하니까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춰줘라. 이렇게 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그런 게 조세의 기능이야. 또 영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아까 나왔잖아요. 소득 재분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 많이 부과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도와주겠다. 세금 부과하지 않고 그게 소득 재분배. 이게 이제 한 3번 나오죠. 지문에. 세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OX? O.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부동산 조세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는 이겁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격 올라가죠. 수요랑 공급량 감소하죠. 공급자 실질 수입 감소하죠.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돼요. 이거 머릿속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세금이 부과되면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되죠. 선생님 수업 끝난 거 아니? 그렇지 않고 이러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최근에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예요. 요 표. 그다음에 그동안 조제 정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요거. 다 흐트러졌네 요거.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제 컴퓨터하고 여기 학원 컴퓨터가 다르니까 이렇게 흐트러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 부수적인 거예요. 요거 부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가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해볼게요. 요거는 누구한테 배워요, 요거? 기훈이 연타 배우죠. 기훈이 오빠한테. 세포스님한테. 임기훈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부동산은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처분할 때도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있어요.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눠버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상속 취득이거든요. 증여도 취득한 거거든.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예요. 취득세는 지방세고 등록명세도 지방세고. 요거 구별할 수 있는가 물어봐요. 최근에.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내요.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처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이거는 국세. 세법에서 요거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이렇게. 요거 표 그동안 체간이 너무 잘 나왔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그만 내야 돼. 너무 많이 냈으니까. 자, 이제 여기 보도록 합시다. 경제적 효과. 이거는 필기노트 보면 그래프 그리고 막 나눠놨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들여대면 여러분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프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좀 이해되는데, 근데 그래프 안 그리고 오늘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맥주가 있습니다. 맥주. 요 맥주가 있는데 맥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그러면 이 맥주 가격이 1,000원일 때 맥주 공급자는 하나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 들어와요? 1,000원이 들어와요. 1,000원.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맥주 공급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요. 맥주 하나 팔 때마다 맥주 공급자에게 100원 조세를 부과하는 거야. 세금 부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경제적 효과야. 그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공급자에게 맥주 하나 팔 때마다 100원의 조세를 부과하면 여러분이 맥주 공급자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세금 100원을 여러분이 혼자 부담하지 않아요. 수요자에게 떠넘겨요. 그걸 조세 전가라고 한다고. 조세 전가. 조세 전가. 전가. 요걸 가장 시험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떠넘기는데, 떠넘기면 어떻게 떠넘깁니까?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맥주 가격이 올라간다고. 맥주 가격이 1,06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이 60원 올라갔는데 요 60원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긴 거라고. 세금을.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요자는 맥주 한 병 사먹으면서 1,000원 냈어요. 지금 얼마 내야 돼? 1,060원 내야 돼. 그러니까 수요자가 만족감이 떨어져요. 수요자의 잉여가 감소하는 거야. 똑같은 맥주를 사 먹는데 1,000원 내다가 1,060원 내니까 60원만큼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수요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그래. 그러면 요 60원을 누가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자 너 100원 내라 했는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수요자에게 60원을 전가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자가 세금 낸 거야. 그럼 이거 1,080원이 되면 수요자가 세금 얼마 내는 거야? 80원. 그럼 여기서는 세금을 수요자가 얼마 내요? 수요자가 60원을 부담하고 그럼 공급자는 얼마 부담해요? 그렇죠. 40원을 부담하지. 40원. 요걸 조세 전가, 조세 부담액의 정도라고 그래. 요걸 낸단 말이에요. 왜 수요자가 60원 내야 되는가?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1,040원이 된다 이거야. 맥주 가격이. 그때는 수요자가 40원을 내고 공급자 60원을 낸다고. 1,050원이 되면 수요자 50원 내고 공급자도 50원 내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맥주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번에 맥주 공급자의 실질 수입을 볼까요? 공급자의 실질 수입을 봅시다. 실질 수입. 자, 여기서는 맥주 하나 팔아서 맥주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얼마요? 1,000원. 근데 세금이 부과돼서 맥주 가격은 올라갔어요. 맥주 가격이 올라갔는데 1,060원이 되는데 공급자의 실질 수입은 얼마일까요? 얼마? 어디 학원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940원이 나와. 940원이. 이거 940원이라고 표현하기가 많이 표현해요. 저도 940원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 20살 때.
20년 전이네요. 20살 때니까. 왜 안 믿어요? 저 마스크 내리면 젊어 보여요.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이에요. 학원은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이고 교회는 믿음,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여기 실질 수입은 공급자의 실질 수입은 얼마? 900 얼마일까? 960원이요. 960원. 왜 960원이냐면 1060원을 받아요. 근데 세금 1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의 실질 수입은 960원을 가요. 그럼 공급자의 실질 수입 증가 감소? 감소. 여기서는 1000원이었잖아. 감소. 공급자 잉여 감소.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입에 잘 안 익힌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된다고요. 세금 부과됐다. 좋은 게 없다. 그렇죠? 수요랑 공급량이 감소할까 증가할까? 감소해요. 그것을 자원배분 왜곡시킨다고. 제가 이걸 오늘 이번 순환에서 이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고 세금 부과되면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번 순환에서 목적은 이거야. 이거. 조세 전가와 귀착. 요건데 여기 사례 봐봐요. 이 사례를 보면 분명히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공급자의 수요자가 떠넘기거든. 그것을 전가라고 그래. 전가. 그럼 이 사례는 얼마 떠넘겼어요? 60원. 60원. 그래서 공급자가 60원을 부담하는데 그것을 공급자에게 60원이 귀착됐다고 그래. 귀착. 그러면 조세 전가 귀착은 결국 조세 부담액이 정도야. 크기라고. 누가 세금을 많이 내냐 이거야. 누가 세금을 많이 내냐. 그것도 탄력성으로 결정해. 그러니까 탄력성이 여기저기 막 끼어든다고. 그러면 조세 부담액의 정도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탄력성으로 결정하는데요.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봤더니 그래프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더니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조세 부담액이 결정되는데 그런데 비탄력적인 사람이 조세 부담이 많다는 소리야.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소리야. 그걸 비만으로 애우자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조세 정책에서 그동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비만이라는 소리야. 비만. 또 집에 가서 아 맞아 조세를 내면 불만이 많지 이러지 말고 비만. 그 비만이 뭐요?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리예요. 이게 조세 정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야. 자 지금 요거 할 건데 요거 지금 이제 요거 비만 했으니까 요거 연습할 건데 이걸 하고 나면 꼭 쉬는 시간에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 언니 이게 왜 공급자가 많이 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꼭 옆에 물어보지 말란 소리야. 이게 물어볼 거리 아니니까 여기서 한번 듣고 끝내란 소리야. NG 없이 그냥 갑시다. NG 없이. 여러분 제가 물어봐고 대답 못하면 NG잖아요. 다시 해야 되니까 NG 없이 바로 가는 거야. 안 물어봐 볼 거야. 그럼 NG가 없는 거지. 자, 1번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 중에서 수요 탄력성이 더 커요. 그럼 어디가 더 비탄력적이야? 그렇지. 공급이 얘가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비탄력적인 사람이 많이 낸다며.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낼까? 공급자가 많이 낼까? 공급자가 많이 낸다는 소리야. 공급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수요자 부담액은 작고 공급자 부담액이 많다는 소리야. 그럼 2번은 굳이 해야 될까요? 2번 합시다.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중에서 공급 탄력성은 크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네. 그럼 수요자 네가 많이 내라는 소리죠. 수요자 부담액이 많고 비만 공급자 부담액이 작다. 3번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대. 그럼 뭐요? 절반씩 내야지.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 말은 수요자 부담액과 공급자 부담액이 똑같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요 기출지문 1번이 2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임대주택의 특성상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X예요. X입니다. 제가 이걸 안 써놓으면 여러분들 틀리니까 속상하게 다 써놔버렸어요. 예? 자 그럼 봐요. 절반씩 부담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려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아야 돼.
근데 임대주택의 특성이 그러한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시장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절반씩 부담하려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같아야 돼. 그때야만 절반씩 부담하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4번, 5번 네 가지 경우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인데 두 가지예요. 요 4번에 요 밑에 봐봐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요 완전을 지워볼게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야. 그럼 수요자가 많이 내죠. 네, 이제 완전을 만들어내요. 그럼 수요자가 완전히 많이 내야지.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완전히 많이 낸다.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급자 부담액은 없다. 자, 요 밑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완전 지워버립시다. 완전 지워버리면 공급이 비탄력적. 공급자가 많이 내죠. 네, 완전 이제 살려내면 공급자 네가 완전히 많이 내라. 공급자 전액 부담. 수요자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수요가 완전 탄력적. 탄력적이면 많이 내 조금 내? 작게 내지. 비탄력적이면 많이 내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조금 낸다고. 완전히 탄력적이면 완전히 조금 내야지. 그럼 수요자가 안 내는 거지. 공급자가 다 내는 거고. 응? 띵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가.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자, 완전히 없습니다.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공급자가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조금.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히 조금 낸다. 공급자 안 낸다. 수요자가 다 낸다. 조세 부담액의 정도 뭡니까? 비만.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낸다. 비만. 자, 여기 2번 기출지문 2번. 요 2번이 실제로 나와서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나왔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1번 토지 수요자다. 2번 토지 공급자다. 토지 소유자, 내가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토지 수요자입니까? 토지 공급자입니까? 토지 공급자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금방 풀려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인가? 그렇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OX? 오.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공급자니까. 됐죠? 오케이.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출 지문 보고 이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자,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렸는데 오늘 2월 4일 날, 2월 4일 날 여러분들 중간고사 봅니다. 중간고사. 부동산의 결혼 20문제, 민법 20문제, 모든 과목 20문제씩 와서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와서 보셔야 돼요. 특별하게 뭐 다른 지방이 가 있다고 모르지만 이때 와서 보시라고요. 개론은 오늘 배운 것 같이, 오늘 개론까지 20문제라고. 이번 1월 달에 배웠던 내용 오늘까지 4주 배웠는데 그 4주에서 20문제라고. 근데 요거 마지막에 요거 마지막에 이거 배웠죠? 조세정책 이거 배웠죠? 요거 안 내. 요거 안 내니까 요거 안 내. 그럼 마지막 문제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마지막 문제. 뭐 탄과 비거 뭐 이런 거 다 냈으니까 보시라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법 20문제, 개론 20문제에서 50분 동안 보고 좀 쉬었다가 2차 과목 다 보고 이렇게 20문제씩. 그러니까 모의고사 아니라 중간고사야. 절반만 보니까 이렇게. 꼭 가서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가 돼 있다 안 됐다 한다고. 그리고 절대로 시험 보고 나서 막 스트레스 받으려면 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시험이니까 한번 와서 보라는 소리예요. 개론이 5개밖에 못 맞았어. 5개면 잘 맞은 거예요. 예? 자, 갑시다. 기출지문. 1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고 여기까지 OX. 5.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건데 부과하는 조세이다. OX. 5. 자, 2번.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여기까지 OX.
O. 취득 단계 부과하는 조세다. OX. X. 보유 단계. 요게 31회 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려하겠으니까. 자, 이건 X. 3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주택 가격 상승은 맞아요. 맞습니다. 수요가 감소해요. 감소. 재산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수요가 감소하죠. 틀리죠. 좋은 게 없다겠잖아요. 4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장차적으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떠넘길 수 있다. 5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비만. OX? O. 오케이. 자, 이제 책 보고 뭘 공부했는가 이제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 220페이지. 주택정책. 그 주택정책에서 220페이지, 221페이지 볼 것 하나도 없음. 222쪽. 임대주택정책에서 임대료 규제정책 나왔습니다. 자, 봐야 될 것은 223쪽에 핵심이라고 나온 거예요. 핵심. 그 핵심이라고 나온 거에 있어서 1번하고 2번. 요 1번, 2번 보고 3, 4, 5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3, 4, 5는 볼 필요 없어요. 1번하고 2번만 보는 거지. 자, 넘겨서요. 임대료 보조는 이번 순환에 제가 그냥 건너왔으니까 보시고 227쪽 가봐요. 226쪽 가봐요. 226쪽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227쪽 가면 핵심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나오면서 거기 공공임대주택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거 나온다고. 야,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나 이런 것들을. 아직 이것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이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가 229쪽이 있네요. 분양가 자율화는 볼 필요 없어요. 분양가 규제만 보면 되고. 231쪽 갈래요? 231쪽에서 선분양, 후분양 그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만 하나만 선분양만 보시면 후분양은 반대니까. 자, 넘겨서 세금입니다. 233쪽. 233쪽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234쪽. 234쪽에 상단에 표 나왔네. 표. 그 표가 아까 칠판에서 봤던 표입니다. 그거 보시고 조세 전가와 귀착 옆에다 뭐라고 쓸래요? 조세 전가와 귀착 옆에다가 뭐라고요? 비만. 그걸 써놓고 여러분들이 235쪽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아 이렇게 되구나 할 거니까. 자, 236쪽 같은 데 보면 그래프 그려서 난리 쳤습니다. 이런 거 다 찢어버리세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는 저를 안 보고 그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아요. 지금 초창기니까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이 힘들어. 또 하고 올 거니까 느긋하게 다다음 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